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작년 11월 말 영동고속도로의 어느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어느 중년 부인이 승용차 창문을 반쯤만 내린 채 마침 곁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미화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종이컵 어디에 버려요? 그 미화원은 속으로 그런 걸 몰라서 묻나 쓰레기통까지 가기가 그렇게 귀찮은가 라면서도 이리 주세요 라고 답하고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누군가가 그걸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더군요. 청소부로 일해보니까 휴지는 휴지통에, 꽁초는 재떨이에 버리는 게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년을 이용해 휴게소 미화원으로 취직한, 그래서 잠시나마 청소부가 된 박아무개 신부님 얘기입니다. 소문 듣고 취재 나간 평화신문 기자에게 소속 교구나 성당은 끝내 밝히지 않아서 더 자세한 사항은 저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신부님은 일이 고달픈 건 견딜만 했지만 사람들의 멸시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휴게소 커피 자판기 앞에서 구시렁거리며 불평을 하더랍니다. 뭘 잘못 눌렀는지 커피가 그만 걸쭉하게 죽처럼 나와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는 거지요. 신부님은 휴게소 직원 신분인 자신의 책임인 것 같아서 자기 동전을 넣고 커피를 새로 뽑아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고마워요. 저 걸쭉한 건 아저씨 드시면 되겠네 라며 돌아서더랍니다. 제가 그때 청소부복이 아니라 말끔한 신사복 차림이었다면 그 여성이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지난 27년 동안 사제복 덕분에 제가 분에 넘치는 인사와 대접을 받고 살았더군요. 한 달짜리 청소부 경험이 사치 그 자체라며 인터뷰 내내 부끄러워했다는 박 신부님은 계약기간 마치고 이 일 그만두면 안도의 한숨을 저는 쉬겠죠. 하지만 이곳이 생계터전인 진짜 미화원이라면 절망의 한숨을 쉴 겁니다. 다시 일자리를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성당의 강론대에서 사랑을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성당에 돌아가면 고단하게 한 주일을 살아내고 주일 미사에 온 신자들께 진짜 위로와 휴식 같은 강론을 해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 비워서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른다며 서둘러 빗자루를 들고 일어섰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1월 22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인용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실형 9년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 그제였던가요? 네. 그 아이가 운다고 22개월 된 남자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입에 물티슈와 수건 같은 걸 물리게 했던 울산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큰 사건 하나 터지면 그런 사례들만을 찾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편집이 되곤 하니까 마침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만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고질병이기도 하고 언론의 속성상 피하기가 좀 어려운 구석은 있긴 합니다만, 참혹한 어른인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일들이 작년 4월 이래로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대한민국 전체가 리셋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변현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에서 오늘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최종 판정이 나왔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 판결해서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또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로의 실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국가정보원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로라는 단체의 결성 시기, 과정, 조직 체계, 또 130여 명의 사람들이 조직의 지침에 따라 활동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또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년에서 5년, 그리고 자격정지 2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해산 절차에 들어가서 해산되어 버렸는데 대법원의 판전은 특히 아로는 실체가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곤경에 처하고 사법의 두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와 대법원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서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헌재가 공경에 빠지게 됐는데요. 네. 이 아로를 주도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헌재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을 근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헌재는 이전 의원 등의 내란 음모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판결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서둘러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만큼 앞으로 헌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네. 어쨌거나 내란 음모는 무죄고 아로는 실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하고 긴 시간 인터뷰를 해서 좀 최근의 동향을 듣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폭락해서 이제 30%도 위태하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어제 지지율은 33.2%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날의 35%에서 또다시 추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한 것인데요. 네. 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4일 40.6%였던 것이 15일에는 39.4%로 40% 선이 무너지더니 16일에는 38.8%, 또 19일에는 36%, 20일에는 35%, 또 어제는 33.2%로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일주일 새에 7.4%포인트나 폭락한 셈입니다. 부정평가는 전날의 58.4%에서 58.8%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정 지지층인 50대의 긍정평가는 45.4%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0.1%로 50%를 넘어서 50대도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전날 조사 때의 부정 48%, 긍정 46.5%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여론조사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지지율 30%라는 거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지지율 30%를 통치불능의 레임덕 상태에 빠져든 상태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박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통상적으로 한국갤럽 조사보다 4에서 5%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난주 조사 때 35%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난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추세대로라면 30%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갤럽 주간 조사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이번 조사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30% 선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 선을 지켜낼지 어떨지 아직 잘 모르겠다. 네. 그런데 추세적 하락은 뚜렷하다. 뭐 이렇게 집약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뉴스 볼까요? 이건 왜 그렇답니까? 검찰이 정윤회 씨 문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 이랬다는데 이유가 뭐랍니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그리고 문건을 복사한 한모 경위가 오늘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문건 유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번부터 11번까지의 문건은 박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법리상으로도 다툴 점이 많다며 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청 정보 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경위 측은 사무실 밖에 복사기업 박스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서 가져온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숨진 최모 경위에게 복사한 문건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가 이를 외부에 유출할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유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경정은 변호인 측과 아직 의견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차후 입장을 밝히기로 정리했는데요. 구속 기소된 박경정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공모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비춰볼 때도 비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면서 해당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당히 들어보니까 복잡한데 굳이 이렇게까지야. 어쨌거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논점이 좀 더 도드라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군요. 이건 또 왜 그럽니까? 세계일보가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설마 관련이 없겠죠? 국세청이 세계일보의 모기업인 통일교 계열사들 세무조사 시작했다면서요? 네, 오늘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어제 통일교 관련 회사인 청심, 진흥레저, 파인리즈 등 청심그룹 관련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통보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통일교 관련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2013년 10월 통일그룹의 일부 계열사에 대한 조사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청심그룹은 청심을 주 계열사로 둔 기업 집단으로 2002년 8월에 설립됐는데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모 씨는 고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세계평화 여성연합 총재와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본사는 서울 종로구에 있지만 경기 가평군에서 청심국제병원, 또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등 의료, 복지, 교육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에게 성지로 불리는 가평 청심평화 월드센터와 최근 명문학교로 부상한 청심국제중고등학교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진흥 레저 파인리즈는 강원 고성군에서 파인리즈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분 소유 관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통일교 교회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청심교회에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맡기고 670억 원을 빌린 바도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이는지에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 통일교회 종교재단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셋값이 작년부터 계속 서민들, 중산층들까지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늘 고통받고 있는데 폭등세는 새해 들어서도 지속돼서 16주 만에 최고치로 다시 또 상승했다면서요? 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16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한국감정원은 19일 기준으로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전주보다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더 확대된 것인데요. 서울은 0.16%, 경기는 0.21%, 인천은 0.14% 올랐습니다. 네.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작년 9월 29일 조사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좀 지역 권역별로 나눠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강북은 0.13%고요. 강남은 0.20% 올라서 모두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또 구별로는 고덕 주공 4단지 등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강동구가 무려 0.63%나 오르며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네. 이어서 동대문구는 0.26%, 성동구 0.25%, 송파구 0.23%, 강남구 0.22%, 서초구 0.22%, 노원구 0.18% 순이었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 매물이 달리는 가운데 재건축 이주 수요와 겨울방학 학군 이주 수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은 그렇고 지방은 좀 형편이 어떻답니까? 지방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충북은 0.18%, 제주는 0.12%, 대구 0.12%,
광주 0.08%, 경북 0.07%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0.07%, 세종은 0.04% 하락했습니다. 네, 퍼센트도 많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뉴스 읽기도 간단치 않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헷갈리실 텐데. 네. 자, 여지껏은 지금 전세였죠. 네. 매매 쪽은 어떻습니까, 동향이? 매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0.06%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인데요. 서울의 경우는 0.06% 상승하면서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북과 강남 모두 오름폭이 커진 가운데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그리고 서초구, 영등포구 등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3법 통과 후 높아진 매도 호가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는 한산했지만 장기적인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를 풀게 해서 그것을 경기 회복의 탈출구로 삼겠다는 게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정책, 아직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바인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전셋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 매매도 뭐 비슷한 동향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늘기는 했다고 해도 이게 부동산 이외의 여타 경기 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는다는 데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봄철 이사철인데 전세나 매매 어떤 변화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변현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4분 되기 5초 전입니다. 잠시 게시판 좀 보죠. 게시판을 보기 전에 그동안 며칠 동안 제가 월요일부터 다시 복귀했으니까 그 이후로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간단한 답이라고 할까요? 우선 음량이 참 작다. 특히 왜 이강윤의 오늘만 그렇게 작은 거냐라고 여기 팟빵 게시판이나 또는 그 저장 이렇게 다운받고 하는 그 후기 적는 곳이 있죠. 아마 그곳은 주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내려받고서 들으시고 개인의 소회, 소견들을 적어주시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저도 매일 그것을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거기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볼륨이 좀 작다. 답답하시죠? 들으시기. 저희는 다른 프로하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이유를 여기 변현주 PD나 또 사무실에 있는 다른 기술 쪽 사람 분들에게도 문의를 했지만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마이크와 일부러 떨어져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 다음에 내려봤는데 요 며칠 전부터 파일 용량이 너무 큰 것 같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음질을 좀 좋게 하려고 하이 퀄리티 음질을 만들려고 예전보다 약간 파일이 용량이 커지긴 했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현격한 바이트 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현격하게 늘어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와이파이나 데이터 접속할 때의 그 통신 상태 때문에 그 다운로드 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지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겠죠. 괜히 트집을 잡으시는 건 물론 아니실 겁니다. 아마 그때그때 와이파이 망 사정 또는 트래픽 사정하고 관련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책임 소재를 떠넘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이트가 고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늘긴 했지만 그건 미미한 증가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정대 기자와 정가 산책할 때 항상 말썽이 좀 되곤 하는 이른바 양정대 타임 전화 끊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럴 거면 좀 유선 전화를 쓰게 하면 안 되겠느냐 당연히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일단 국회 기자실 또 뭐 다른 기자실도 비슷합니다만 어디를 가보든 비슷한 게 유선 전화를 쓰면 그 공간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바로 옆에 다른 신문사, 다른 언론사 부스가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거 다 들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매체에 뭐라고 쓰는 것은 자기 노트북하고 하는 거고 회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짤막하게 통과하면 되지만 이강윤의 오늘과 통화하기 위해서 양정대 기자는 발제를 하고 또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타사 기자들이 다 듣는 데서 말하는 건 좀 쑥스러울 겁니다.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휴대폰 일수밖에 없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휴대전화 사정이 좋지 않은지 일테면 기자실이 지하처럼 되어 있거든요. 국회는. 그래서 제가 춥더라도 좀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른바 국회 왜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로텐더 홀로 들어가는 붉은색 카페트가 깔려있는 그쪽으로 가서 좀 해보라거나 여러 가지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뭐 홍보기획관실에 가서 하라거나 뭐 아무튼 유선전화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기자들 속성상 유선전화에 붙들어 앉히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길어졌네요. 지금 올려주신 저거들 봐야 되는데 행복한 둥이맘님 지금은 볼륨이 괜찮네요. 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오마조마합니다. 공중파와 조금 음질이 또는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어 주십사. 이 옹색한 말씀을 언제까지 드려야 할지 말이죠. 빨리 우리도 FM 채널 같은 걸 받아서 맑고 깨끗하게 리얼타임으로 차량이건 어디서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빨리 바뀌어야 할 텐데 말이죠. 파트러슈님, 제가 격주 목요일로 미디어 오늘에 뭐 칼럼을 쓰는데요. 오늘 마침 또 그날이었는데 파트러슈님께서 칼럼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비웃는 관피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스토리가 길어서 좀 길게 썼는데 읽으시다 보면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이버 포털에서 이강윤의 오늘로 검색하면 기사가 뜹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저는 제 이름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떡배 담배님도 음량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고요. 월스트리트 서울 지국장이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는 한국 기자들 그 박 대통령 기자회견 말이죠. 신년 기자회견 꼭 연극 같았다라고 했답니다. 하하라고 읽으면 안 되죠. 히읗 어렵네요. 히읗자 2개 쓰신 닉네임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아마 기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꽃현주님 화팅. 꽃현주는 없고요. 변현주 PD는 있습니다. 그 뉴스 브리핑 할 때 숫자나 퍼센트가 계속 나열되니까 좀 효과적으로 또렷또렷하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네요. 광고 나갈 때 그런 말을 해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시각 매체 같으면 그때 그래픽 자료를 이렇게 띄워놓으면 서로 편한데 그게 라디오 한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마린께서는 제가 알기론이라는 전제하에 십상시 사건도 그렇고 내부 문건 유출 파문 보도한 회사가 세계일보 그렇죠. 예.
이제 세계일보가 장군하고 세계일보가 그 보도로 장군, 검찰이 멍군 했으니까 이제 국세청이 또 장군 할 차례군요. 검찰이 차장 불렀고 국세청은 포장 부른 겁니까? 네. 퍼블리어스. 예. 기억납니다. 퍼블리어스님께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정치권 그리고 사회가 조금 정화될 것으로 떠들어대는 정치권의 가증스러움을 느낀다. 모든 정부기관 및 기업의 접대비, 기밀비, 업무 추진비 등을 그들이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 집행토록 하라. 6하 원칙에 따라 증빙을 완벽히 갖추지 못하면 인정치 않도록 세법을 개정하라. 언젠가 이강윤 의원으로 세월호 유가족들 폐륜적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송을 도맡아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 변호사가 이 김영란법 통과에 뭐라고 하죠? 아주 그냥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활동하고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 정 변호사께서 지금 퍼블리어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반갑다고 와서 손잡아주고 소주 한잔 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 뭘 하나 글을 썼더니 정 변호사가 와서 김영란법만 원한대로 제대로 됐어도 제가 지적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래서 마치 차 떼고 포 떼고 뒤는 장기처럼 돼버렸다. 그런 말을 저하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몇 시간 전에 지금 퍼블리어스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게 명료하게 각인이 됩니다. 쇠태우리님은 이렇게 화답하시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멋진 논리가 있지 않느냐. 이대로 통과되면 내수가 침체된다. 하하하. 그러게요. 세월호 때문에 내수 침체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김영란법 때문에 내수 침체된다. 그렇지 않죠.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서 가계소득이 줄고 법인세는 그대로고 개인소득세들은 높아지고 하는데 물가는 다 오르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서 써야 하는 돈마저 아끼는 거 아닙니까? 행정고시 그 어려운 시험 잘 봤다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만 모아놨다는 재정경제부 이런 관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무식한 이강윤이 더 아는 말을 말이죠. 오죽하면 꼭 써야 하는 돈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무슨 김영란법 일반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고 돈 씁니까?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는데 가족들과 밥 한 그릇 먹는데 무슨 김영란법 따집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수 위축됐다는 거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잖아요. 몇 개월 동안 쭉 조사해 봤더니 7개월인가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에 어느 경제연구소에서 집계한 데이터 보니까 식당 매출 전혀 줄지 않았고 관광은 오히려 약간 늘었고 특히 작년에 단풍철이 길고 또 특히나 청아하게 맑아서 도움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수 부진하다는 것은 정부가 근거 없이 내세운 것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얘기를 횡행시킨단 말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의도가 엿보이는 유포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둥이파파님, 오늘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을 보고서 적으신 거군요. 원래 헌재랑 대법원이랑 사이가 안 좋죠. 그나저나 항소법원 때문에 정권 측에 유리하게 판결할 줄 알았는데 대충 양다리 걸쳤군요. 대법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대법관의 물망에 오르다가 탈락한 사람들을 좀 안 됐지. 저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제하는 것처럼 해서 보내는 데가 되게 헌재거든요. 그런데 헌재는 우리는 헌법에 관한 소원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이건 국가 기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독일 같은 데를 봐라. 헌재가 사법부의 최고 어른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게 있습니다. 업무 영역을 두고 겹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은근히 뭐라고 하나요? 요즘 인터넷 용어로 디스라고 합니까? 디스한다는데 누가 더 잘났느냐는 솔직히 우리는 관심 없고요. 누가 더 역사 발전에 올바르게 부합하느냐만 사람들은 보고
채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게시판은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체크하죠.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러다가 30% 선마저 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잘 그죠? 그렇죠. 30%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이라고 하던데요. 레임덕으로 네. 가느냐 마느냐의 분기점? 뭐 이런 말 하던데. 예, 보통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3년차,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 보통 30%를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레임덕의 속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도 사실 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그렇게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사실 40%대를 견고하게 유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진다면 사실은 이 역대 다른 여느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이게 사실상 심각한 내상을 입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 고정 지지층이 한 25%에서 30%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30%대가 무너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고정 지지층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그 층에서도 균열이 시작됐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좀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요. 지난주 갤럽 조사도 그랬었죠. 이제 예. 내일 이 갤럽 주간 정례조사가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 추이를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이 거의 일주일 새 10%포인트 가까운 지지율 급락세 이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 상간에 이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해보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일매일 해보면 이렇게 일주일 연속, 7일 연속 이렇게 계속 하락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하락한 수치도 수치거니와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조금씩 하락한 그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를 심각하게 상황을 좀 심각하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새누리당의 몇몇 이 친박계 의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체로 그동안에는 조금 뭐 지지율이 낮아지더라도 이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 이것이 어쨌든 뭐랄까요 그 회복되는 속도 혹은 회복세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 보였는데 예.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희석돼 있는 조금 우려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이 좀 커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 지금 하락 추세라는 것은 뭐 리얼미터뿐만이 아니고 뭐 갤럽이나 여타 여론조사치를 봐도 그것은 일단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지지율 퍼센트는 기관마다 조사 시기마다 방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없죠. 네, 지난 2012년 이래로 국민들,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도 하도 많이 여론조사를 접하셔가지고 이제 기본 소양 공부는 다 거의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의 의미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청와대나 당청 관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네. 중요하게 챙겨야 할 상수가 하나 더 늘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청와대 개편과 뭐 소폭이라고는 하지만 개각도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좀 영향이 상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전혀 없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애초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저희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는 좀 열어두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예. 사실 많은 일반적인 평가는 인적 쇄신에 대한 거부 이렇게 해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3인방은 곁에 두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이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이 터지면서 이 주말을 경과해서 이번 주 들어서는 그 시기가 2월 25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본격적인 이제 3년차 들어가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청와대 특보단을 포함한 이 청와대 조직 개편과 함께 이 비서실장을 포함한 몇몇 인사까지 이 속들 교체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필두로 한 소폭 개각 이 가능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석상에서 언급을 했고 이 시기가 2월 25일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어제 오늘 여권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로 보면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예. 이게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당 입장에서 보면 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제 이 김무성 대표와 이현구 원내대표가 사실 이 연말정산 이 세법 개정을 공제를 확대하는 쪽은 물론이고 이걸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당 입장에서는 뭐 4월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 이제 들어서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인데 이 민심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상반기 민심의 결절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설 연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설 연휴가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직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민심을 설 연휴 때 다독여 놓지 못하면 설 연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념을 하든 그 이후가 됐든 그때 뭔가 인적 쇄신을 하고 쇄신 조치를 단행을 해도 너무 늦는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설이 오기 전에 대규모 민족이동과 정서 융합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뭔가 아무튼 불을 좀 끄자. 그리고 화구를 옮기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 연휴 때 이 설 차례상에 올라간 이 정치 민심 이것을 미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대규모 인적 쇄신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서 이 여권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래도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이 정치인들이 할 말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당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건 아닌 상황인 걸 보면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들 수준으로 순발력과 기민함, 잔수 내다보기 이런 것들은 상당해요. 같이 여의도에 있는 그 셋자 다른 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양 기자 보시기에는 어때요? 누가 더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 있을 때 혹은 이 한 정당을 운영할 때 특히 우리나라 정당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천권을 매개로 하나의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정당을 운영하는 거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의 뭐 괴리, 차이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발휘를 당에 있을 때보다 훨씬 못한다 뭐 이런 평가가 뭐 여당 내에서도 나오니까. 네, 분명하죠 그건. 네. 지금 저쪽으로 이사 가고 나서는 완전히 저 여의도하고는 담 쌓고 자기는 구름 위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정치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여당을 좀 활성화시켜 놓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미래 권력이 뭐 움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뭐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당이 자율성을 갖고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추진력을 가질 때 사실은 이 전국 조직이잖아요. 이 정당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고 보면 또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에 즉각 반응하는 조직이고 그러면 사실 여당의 힘을 싣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힘이 세지는 건데 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분히 좀 너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사실 기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훨씬 더 이 여당의 힘을 빼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알겠습니다. 정치는 실종됐는데 새누리당은 뭐 조그만 위기 앞에서는 또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치 참 어려운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새누리당이 사실은 좀 뭐 정부와 청와대 특히 이제 소급입법까지 간 그거는 사실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 과정을 잘 보면요. 새누리당이 왜 계속 집권을 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거 잘못 뒀다간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식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물적인 감각뿐만 아니고 이게 명분상으로 보면 사실 소급입법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법 개정 과정에서 법 개정을 준비했었던 이 실무 공무원들의 문제가 제대로 이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문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법은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소급입법이라는 아주 명쾌한 비판 여론이 일부 있을지라도 이 다수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은 소급이라는 명쾌한 해법을 내놓은 거잖아요. 이건 상황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그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능력도 그렇고 그건 새정치민주연합이었으면 아마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명분론에 휩싸여서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그걸 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양 기자, 그게 능력입니까? 뻔뻔한 겁니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뻔뻔한 것도 능력이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도 사실은 대놓고 우리
우리는 서구비법 반대합니다라고 얘기 못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이에요, 공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똑같은 욕을 먹는 강도는 똑같을지라도 상황 정리는 새누리당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돌파력은 따라갈 수 그럼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한번 딴지 걸어봤어요. 뻔뻔한 거냐, 능력이냐. 동의합니다. 그나저나 이강윤의 오늘에서 이강윤보다 양정대가 더 유명한 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쾌합니다.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잘 들었습니다. 양정대 타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내일 연결하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정치부 차장이었습니다. 호남과 충청, 서대전역 정차 문제를 놓고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 대전을 거치지 않고 오송에서 곧바로 공주로 갈 경우 즉 용산역을 출발한 열차가 오송과 공주, 익산을 거쳐 광주 송정까지 운행할 경우 1시간 33분이 걸리지만 기존 노선을 이용해 서대전역을 들를 경우 45분이 더 걸립니다. 수도권까지 왕복 반나절 생활권을 기대했던 호남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주민들의 과도한 희생을 전제로 한 서대전역 우회 운행 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대전권과 호남권을 오가는 승객이 많다며 고속열차의 20% 이상이 서대전역을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또 호남을 가야 되는 호남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광주 또 대전 언론들의 상반된 목소리. 같은 MBC지만 먼저 대전 MBC의 장면 보도. MBC 뉴스투데이의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KTX가 서대전역을 아예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에는 KTX가 서대전역을 절반 정도는 경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은 50% 경유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대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서대전을 경유하는 즉 45분 더 소요되는 노선을 추가하기로 하는데 그러자 이번엔 광주 MBC 호남 고속철도가 서대전역으로 돌아갈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호남권의 반발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은 뭘 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의 핏대는 더욱 높아지고 호남 고속철이 이러다가 저속철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호남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도 한 목소리로 서대전역 경우에 반대했습니다. 이번엔 대전 MBC가 나서서 서대전역에 정차하는 편수가 너무 적다고 문제 제기.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에는 10여 편만 정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운행 편수의 20%만 정차하는 안이 제시됐기 때문인데 고속철도의 최대 과제인 수익성과 지역 균형 개발 논리를 조화해 경유 편수를 늘리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같은 MBC끼리 전혀 다른 목소리.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같은 당끼리 다른 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주의 지역구를 둔 박혜재 의원. 153만 대전시민, 그중에서도 서대전역을 경유해서 이용하는 광주 목포를 방문하는 일부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요구 때문에 운영 편수의 20%를 서대전역으로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일 뿐입니다. 호남 고속철은 대전 시민과 대전시 상권을 위해서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우리도 그동안에 물밑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러내놓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자극시키기 때문에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요. 좀 상대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시민의 힘을 모아서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중앙정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6시 24분 들어왔습니다. 뉴스 행간 하죠. 제목은 수조 원 국고 날린 석유공사 211억 원 성과급 잔치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2009년 10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국가적으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긴 재앙이었지만 석유공사에는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석유공사는 이 거래로 자주개발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리며 2009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맞았다. 그해 석유공사는 임직원 성과급을 211억 6,600만 원 챙길 수 있었다. C등급으로 116억 원을 받았던 2008년보다 한 단계, 한 계단 더 상승했다. 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1,800만 원에 가까운 액수였고 강영원 전 사장은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와 사비아페루 등 바로 생산 가능해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 유전을 여럿 인수했다. 석유공사뿐이 아니었다.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캐나다 혼리버, 오스트레일리아 CLNG 등 8개 사업에 수조 원의 투자금을 쏟아부은 뒤 공공기관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높은 B등급을 맞았고 각각 184억 원과 196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광물공사도 2009년과 2010년 멕시코 볼레오 동강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에 각각 수천억 원의 부실 투자를 진행했지만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수령했다. 네. 대개 200억 안팎, 그리고 영 일을 잘 못했고 손해도 많이 보았다는 광물공사가 뭐 적게 받아서 100억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 뭐 직원들 상당히 많고 1인당 돌아간 걸 보니까 석유공사의 경우에 여기가 지금 제일 그 규모도 크고 투자 규모도 크고 당연히 손실 규모도 크고 물론 그동안 잘 해온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뭐 1인당 평균 한 1,800만 원쯤 된다고 해요. 연말에 한 목에 이렇게 받는. 그동안 잘했어. 경영평가가 좋구만. 그래, 자, 보너스 줄게. 해서 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1,80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입사원은 물론 이보다 적을 거고 근무 연차에 따라서 뭐 수천만 원대 받은 사람도 있겠죠. 사장이 1억 1,500만 원 더 받았답니다. 여기 연봉이 지식경제부, 지금은 이제 산업자원통상부인가요? 자기들 관리 감독하는 거기 차관하고 똑같습니다. 뭐 약 1억 1,000만 원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성과금으로 받았습니다. 누구 월급 얼마 받아갔는지 저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일 열심히 했으면 받을 거 맞고 나라에 이득 끼치고 국민민복에 기여했으면 더 못 줘서 미안스럽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에너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 남대문에서 김서방 찾기 격이고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통상 3% 내지 5%의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5% 성공률이면 대단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5% 성공이라 하면 20군데 투자해서 20개 광산이건 그게 뭐 유전이건 뭐건 시추를 하건 뭐 광산을 사건 지하 탐사를 하건 아무튼 20군데 비즈니스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옳았구나 하고 맞으면 나머지 19군데에 썼던 돈 다 회수하고도 몇십 배 남는 게 자원개발 사업이라고들 합니다. 5%면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3% 평균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느냐? 0.3%도 안 됐습니다. 그건 뭐 도하, 특히 한겨레의 유익은 기자가 아주 작심한 듯 청와대의 진돗개처럼, 미안합니다, 유 기자. 청와대의 진돗개처럼 석 달 넘게 일관되게 단독 기사들 계속 써오고 있던데, 그리고 다른 신문들도 가끔 쓰죠. 그것들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지만 우리는 평균 성공률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번 볼까요? 184억, 석유공사 211억, 가스공사 184억,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또 한 군데 196억, 그러니까 200억씩 각 세 군데, 광물공사 100억, 한 700억 받았네요. 네 공공기관에서, 네 공사에서. 자,
700억 받을 만큼의 일 했나요? 아니란 건 확실히 드러났죠. 특히 광물공사가 멕시코의 볼레오 동강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이것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이명박 정권 때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댔던 겁니다. 수천만 원 들여서 동영상도 만들어서 1억 원 가까이 들였을 겁니다. 동영상도 만들어서 국내외 안팎에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잘했다고. 그런데 그거 지금 나오는 거 별로 없고요. 사갈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제 유가 하락세 무섭게 떨어지는 거 보시죠.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 앞으로 향후 경기를 지극히 안 좋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 같은 돈 바가지 써가면서 10배, 20배 비싸게 샀던 유전이나 광구들 그거 못 팝니다. 왜요? 살 사람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더 떨어지는데 어떤 바보가 삽니까? 이명박 같은 바보가 어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야 무조건 사들여 지금이 살 때야 하고 막 풀어서 돈 풀어서 사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나라더라도 이거 앞으로 괜찮아? 지금 사면 남는 거야? 이건 따져보고 사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았어요. 저 무작정 비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2007년, 8년, 9년 그때 유가가 150불 막 치닫고 200불 가까이 갈지 모른다. 항구적 고유가 체제로 갈 것이다. 석유 고갈되려면 4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항상 고유가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관론이 극도로 팽배하면서 안 되겠다.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탐사유전 말고 생산유전, 지금 막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 그거 사자. 맞습니다. 그 판단 자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무리에 은행빚 내서라도 지금 사놔야 철철이 이사 다니는 거 없고 월급 받아서 알탕갈탕 겨우 한 달에 1년에 몇백만 원씩 저금해봐야 집값은 1년에 몇천만 원 억대 단위로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은행빚 내서 집 사야 하는 거 맞습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랬던 거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길을 쓰고 사려고 했던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했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실적 운운하면서 비싸도 사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국무총리실 누구죠? 왕 비서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속됐다 나온 사람, 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오래 했고, 왕 보좌관, 왕 비서실 이런. 그 라인을 통해서 당시 지경부에 오더 내려왔고, 오더 받은 지경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등 자기 휘하의 업체들, 공사들, 그리고 걔들은 또 그 밑에 해외자원개발협회라고 제가 오늘 칼럼에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다 한톡성이 돼가지고 무조건 몰려갔습니다. 돈 싸들고 가자.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왜? 청와대에서 그 꼼꼼히 따졌으니까. 실적 측정치로 따졌으니까. 그 기준이 자주개발률이라는 겁니다. 자주개발률. 자주국방 소리 들어보셨죠? 그 한문 자주 똑같습니다. 자주개발률이란 뭐냐? 2008년부터 자원 관련 공기업 평가에 들이민 개인들 실적 기준이 됐는데요. 전체 에너지 수입량 중에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미 어디에 일테면 우리가 유전 샀다고 칩시다. 거기서 유전 원유 캐도 그 한국까지 싣고 오면 수송비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난 석유를 그 근방 어디 석유 빅 메이저 거래상들한테 팝니다.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스왑을 하기도 해요. 남미 거 오일을 우리 가치를 우리는 80 순도 몇 프로로 책정한다. 그러면은 너희 나라 한국 근처에 있는 싱가포르 이런데 우리 석유가 있으니까 너희 이번에 100만 갤런 우리한테 판 걸로 칠게. 근데 우리가 가진 석유가 좀 더 품질이 좋아. 그러니까 90만 배럴만 가지고 가. 이렇게 스왑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비율이라는 게 자주개발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거 드라이브 걸기 전에 우리나라 자주개발률 3%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사 예독에서 들으셨다시피 1.8%포인트 올려서 4.8%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라 형편에 극적인 변화나 도움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기에는 들어간 돈에 비해서 너무 낮았을 뿐더러 1.8%포인트 올려서 안 올린 것보다는 좋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데는 미미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적 기준치로 삼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채찍과 당근. 그러면 약간의 호성적을 거뒀으면, 작년보다 높아졌으면 상을 줘야죠. 그래서 준 상이 지금 석유공사 211억 6,600만 원, 어디 184억 원, 가스공사 196억 원, 이 성과급인 겁니다. 그때 5, 6년 후에 유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리라고 왜 예상 못했니? 라고 꾸짖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점쟁이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이들을 야단치고 싶진 않은데 과잉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이 시들해진 데다가 유가가 너무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 정부와 뭔가 비교해서 전 정부에서 뭔가 잘못한 걸 좀 찾아야겠는데 싶어서 지금 계속 이런 걸 보도자료 내고 집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둔하자 소리는 아닌데 명확히 보자. 왜 장사 못했니? 왜 3% 성공을 못 거뒀니? 이렇게 무식하게 야단치지는 맙시다. 당시 무모하게 돈 싸들고 달려 들어갔던 그들이 쓴 40조. 누가 낸 40조입니까? 우리 피땀 어린 40조입니다. 지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 말고 의무 이렇게 막 바꾸자 그랬죠. 그런데 쓸 돈 실은 몇천억, 5천억 원이면 해결되고 9천억 원이면 1조가 안 돼서 해결될 것들 무수히 많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보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40조 원이 날라갔어요. 40조 원. 2조 주고 2천억 주고 샀는데 지금 200억도 못 받는 게 널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도덕적 반성 없이, 회의 없이, 회의 없이 40조 원 갖다가 국제시장에서 큰 손 흉내냈습니다. 그때 중국도 차이니스 위안화, 중국 위안화의 힘 동원하고 또 달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 아프리카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유일하게 돈으로 대항한 나라가 우리입니다. 게임이 됐을 법합니까? 해외 자원개발 무대에서 중동에서 그 돈 많은 나라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중국이 돈으로 사들이는데 유일하게 맞서고, 마치 포카 칠 때 상대가 괜히 오기 부린 거죠. 저 카드 한번 보고 싶어서 올인해가지고 분명히 액면가만 잘 읽어도 내가 진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오기로 간 겁니다. 왜? 뒤에서 쩐주가, 별로 돈도 없는 쩐주가 비단장사 왕서방 앞에 두고 질러 끝까지 가봐, 패 까보자고. 그건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나라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염치 없이 성과급 잔치하는 거, 우리는 돈의 주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고용주로서 야단칠 자격 있습니다. 5년 뒤에, 7년 후에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왜 몰랐느냐고 꾸짖자는 거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40분
됐습니다. 앞으로 15분간 이강윤의 오늘의 진짜 인터뷰는 대개 90% 이상이 정치를 하고 있거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인데 오늘은 좀 향기 나는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술가 남덕현 선생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스튜디오에 네.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꽁지머리를 하고 오시면 처음입니다. 그 시를 쓰는 김주대 시인이라고 있거든요. 왔었는데 그 양반도 뭐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일반 꽁지머리는 아니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글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물론 익숙한 이름이실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요번에 낸 책에 있는 짤막한 소개만 하겠습니다. 1966년 대전 출생, 2013년 햇수로 재작년이군요. 산문집 충청도의 힘 출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일보에 남덕현의 귀촌일기라는 칼럼을 연재했다. 이렇게 아주 소박하고 겸손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짧게 썼네요. 아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건 같지는 않을 텐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나왔나 안 나왔나. 충청도의 힘에 이어서 슬픔을 권함. 제가 네. 지금 책을 인터넷에 주문해서 어제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네. 양철북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지 며칠 됐죠? 그게 실질적으로 나온 게 한 4, 5일 됐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따끈따끈하군요. 두 번째 책을 내셨습니다. 자, 시작하죠. 제가 아까 페이스북을 보니까 남덕현 작가께서 오늘 이강윤의 오늘에 나가는데 무슨 질문지도 안 주고 대본도 안 주고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답답하다 그랬던가요? 네, 아니 답답하다고는 안 했고요. 뭐라고 쓰셨죠? 예, 뭐 답답하다고는 안 썼고 예,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저도 짐작을 못하겠다. 가늠기 어렵다 이렇게 예,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걸 보고 광고 나갈 때 답을 달았어요. 우리 저 약속 대련 하지 말고 자유 대련으로 하자. 그랬는데 자, 저술가, 작가, 활동가, 운동가. 우리 남 선생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죠. 뭐 그런 질문들을 종종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뭐 주로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낸 다음에 아마 제 책에 대한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뭐 귀촌 또는 뭐 향토성 짙은 작가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실질적으로 그런 뭐 향토성이나 이런 쪽을 집착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뭐 귀촌에서 농사를 아주 제대로 짓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시골이 좋아서 이제 시골이라는 공간이 좋아서 이사를 갔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실례지만 그 시골이 어딘지 대충 충청남도 보령이요? 예, 그 무창포의 노을이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네, 아시나요? 이름은 알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다 보고 이제 책은 사실은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전부터 사실 이제 뭐 사회적인 활동이나 정치나 사회 운동에 참여 쪽은 계속 참여를 해왔던 상태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 책을 이제 보신 분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는 어렴풋이 짐작은 하시겠지만, 저렇게 극렬하게 예를 들면 이제 표현을 써보면 저렇게 극렬하게 언제 글을 쓰나 싶을 정도로. 극렬하게 어디 투쟁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극렬하게 글을 쓴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작가는. 대모를 하지 말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들이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들도 오고. 이제 뭐 독자로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뭐 제가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신 저술가, 뭐 운동가, 활동가 이 세 개 중에는 적합한 단어가 없고요.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인간은 아무래도 이제 말이나 글보다는 몸을 먼저 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표현을 하려면 몸을 먼저 쓰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한때 제 아이디가 머슴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셨어요?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가 머슴이었어요. 그래서 머슴은 뭐 무엇보다도 몸을 먼저 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머슴이 그렇게 머리에 등 게 많고
문자 속이 깊으면 그 멋은 부리려고 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옛날 같으면 머슴이 이제 글을 배우면은 이제 뭐 능지처참을 당한다거나 이러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순한 글을 쓰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면. 예. 그냥 평균치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작가 그러면은 흔히들 시나 소설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리 남 선생은 어떤 글을 쓰십니까? 저는 굳이 이제 어떤 뭐 장르를 이렇게 딱 그 목적 의식적으로 구분해서 쓰진 않고요. 또 그렇게 또 쓸만한 글재주가 없고 저는 그냥 뭐 제가 어떻게 또 쓰다 보면 시처럼 돼 있으면 그냥 시라 그러고 산문처럼 돼 있으면 산문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진 않고요. 쓰다 보면 뭐 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하고 별로 저는 뭐 그렇게 정해놓고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학개론에서 구분하다시피 촌스럽게 뭐 시, 소설 이렇게 자귀적으로 나누지는 않는다. 재주가 없는 거죠. 뭐 재주가 없어서 쓰다 보면 그런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글은 잘 못 쓰지만 잘 쓴 글인지 못 쓴 글인지 최소한의 감별은 조금 하는데 제가 읽어본 글들 중에서 가장 글 잘 쓰는 사람 셋을 고르라. 그러면 저는 김훈하고 해밍웨이를 고르고 나머지 한 사람을 누굴까 그랬었는데 요즘은 주저없이 남덕현을 꼽곤 합니다. 이런 대참사가 있나요? 이건 진짜로 저는 글에 관한 평가는 대단히 엄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니까. 자, 그렇고 하나 더 조금 사적인 질문이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런 우리 사전에 뒷뜸 없이 생계로서의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제가 시골에서 이제 흔히 주경야독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는 살면서 주로 했던 농사를 조금 졌고요. 근데 뭐 농사도 뭐 말 그대로 얼치기 농사꾼이고. 그게 자가 소비용 농사입니까? 아니면 판매하기 위한? 거의가 자가 소비용 농사가 거의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통식품 만드는 일을 좀 했었어요. 뭐 젓갈을 담는다거나 전혀 어울리지 않죠. 젓갈을 담는다거나 뭐 된장을 담는다거나 뭐 간장게장을 만든다거나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쭉쭉 했었고요. 그 손으로 지금 하신 겁니까? 일 많이 하신 손 같지는 않은데. 요령이 좀 있죠. 아니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손이 굉장히 곱상해요. 그렇습니까? 저보다도 더 고운 것 같은데 지금 뭐 된장, 뭐 간장게장 이랬다고 하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좀 운영을 했었죠. 이제 그건 거의 이제 간의 수공업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주로 젓갈을 집에서 담을 때 보면 항아리에 담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대규모 생산을 하니까 이제 플라스틱 통이나 이제 물탱크 같은 데 담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항아리에 담는 걸 보고 좀 젓갈은 다 저렇게 담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염분이 있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것은 나쁜 게 녹아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 문제나 생산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도 플라스틱 통에 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연함을 몰라서 그냥 뭐 시골을 누비면서 항아리를 한 30-40개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젓갈을 담았는데 이제 항아리를 쓰게 되니까 그 뒤 공정도 다 재래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젓갈을 퍼서 가마솥에 달여서 천을 깔고 거기다가 젓갈을 부어서 액젓을 한 방울 두 방울 밤새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애배 납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면 이게 불순물이 첨가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백질이 응고가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상했다는 그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하도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뭐 도저히 뭐 육체적인 노동의 한계도 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만큼 그렇게 큰 규모도 못 됐고 지금은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백수란 얘기죠 지금. 단백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고 괜한 걸 여쭤봤다 싶었는데 결국 그 젓갈 등의 쇼핑몰 사업은 그닥 신통치 않은 돈벌이로나 뭘로나 그 뭐 인생 공부를 뭐 많이 했느냐 뭐 종종 그런 거 물어보신 분 계신데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손 보니까 돈은 많이 못 버시는 게 정직한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돈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들. 세월호
유가족들 뭐 광화문에서 네, 농성할 때 네. 뭐 1인 시위도 했고 최근에는 오체 투지 그 노동자들 네, 네. 굴뚝이니 광화문에서 네, 오체 네, 투지하고 할 때 아무튼 노동운동이 됐건 치열한 우리 현대사 오늘의 문제 그 현장마다 남덕현이 있더군요. 네. 골수 운동권 출신입니까? 혹시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까? 예, 뭐 콩밥을 좀 먹은 적도 있고요. 언제요? 예, 뭐 88년도쯤 되네요. 뭐 하다가요? 아, 그때 이제 학생운동. 예, 뭐 그때는 대학도 다니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불행히도. 아니, 전혀 학력에 그런 걸 안 써놓으셔서. 예,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예, 감옥살이는 오래 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저희 때는 뭐 그래도 좀 시절이 좋아져서 예. 이제 뭐 학생들이 일부러 징역을 살면서 군대를 군대 회피한다. 저기하려고. 예, 그래서 뭐 아주 얄밉게 형량을 줘도 예. 징역 1년을 주면 면제인데 예. 뭐 징역 11개월 이렇게 줄 때거든요. 예. 아니, 그때 실형 6개월 이상 수감이면 군대 못 갔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일부러 보내려고 예, 아주 예. 뭐 학생들 약 올리는. 그래서 저는 징역도 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예, 그랬죠. 네. 자, 이제 그건 감옥 갔다 온 건 30년 전 얘기고 요즘도 그렇게 현장마다 있어요. 아, 예. 왜 그렇게 데모만 하고 다니세요? 아니요, 데모만 하는 게 아니고 글도 쓰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도대체 작가는 글을 안 쓰고 왜 데모만 하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써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이제 작가를 위장한 불순 세력이 아니고 이제 작가이자 불순 세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냈으니 이제 내가 이제 당신들한테 당신들의 정체를 묻고 아, 여지껏은 남덕현 당신의 그렇죠. 정체는 뭐냐라고 예. 저처럼 아까 첫 질문.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정체를 묻고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 각오하시라고 그랬는데 각오들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협박하십니까 지금? 아니요. 아니 저는 이제 정중하게 그렇죠. 정중한 협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는 이유는 사실은 뭐 크게 어떤 제 나름대로 뭐 그 해석은 가능하지만 뭐 다양한 뭐 우리 사회의 모순이나 이런 얘기는 뭐 익히 다 아시는 이야기고 제 견해,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은 뭐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고상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정신적인 충족감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견해보다는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을 굉장히 좀 전 중요시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장은 말 그대로 한자를 보면 그 장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지. 마당에 쓴다. 예. 그래서 어느 이렇게 뭐 스탠스를 두고 뭔가를 사물을 통해서 견해를 갖기보다는 어떤 장에 들어가서 제 위치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예. 그래서 주로 그 뭐 노동 관련 문제 또는 이번에 특히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졌던 세월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은 뭐 부연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참여하는 것은 어떤 그런 제 판단 기준은 견해보다는 입장을 갖는 것이 훨씬 좋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사회 구조 속에 포함돼서 하나의 연루된 삶의 양식이라고 전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어떤 입장을 갖고 제 삶의 양식을 저 스스로 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이 세계 존재 양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충격파를 가할 수 없다.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본인의 세계관이자 운동관이자 삶의 가치이자 철학이기도 하네요. 뭐 굉장히 이렇게 또 거창하게 포장해 주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변현주 PD에게 그 작가 남덕현 선생님께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문장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신 있는 문장은 아니고. 참 좋은 밤이었네라는 제목의 글을 막 골라줬습니다. 한 편 짧게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은 밤이었네. 비 그치고 별 뜬 참 좋은 밤이었네. 물고인 웅덩이마다 하늘이 하나였고 하늘마다 다시 별이 떴으며 우러르지 못하고 숙인 고개들. 숙인 채로 한 별을 볼 수 있었네. 가지려 한 바 없이 차례로 다 잃고 내 안의 모든 지규를 은유가 도둑질해 가던 밤. 그래도 참 좋은 밤이었네. 별빛이 가난의 문신을 새겨주던 밤이었네. 3년 남았습니다. 현 정부가. 3년 동안 어떻게 사실 작정입니까? 어떤 결기와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 살던 대로
살아볼랍니다. 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할 거 없이 네.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뭐 생존이 박빙에 걸린 우리 민중들에 대해서는 다 민중의 편이 아닌 것이고 네. 우리가 매일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뻔뻔스러움과 도대체 바보들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바보의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뭐 정부 또는 뭐 자본 들 총칭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저렇게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들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저는 아주 노골적인 바보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노골적인 바보 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조롱하고 비난은 하지만 실제 그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나 실천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뭐 그들도 그들대로 앞으로 계속 살 것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도 살던 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 있는 작가, 자기의 글을 배반하지 않는 작가. 오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남덕현인지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볼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오늘 널리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덕현 선생님, 청취자분께 인사 말씀 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되도 않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